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사흘간 머물며 우리 정부 인사들과 만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건 대표 아직 도착은 안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약 1시간 후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건 대표가 오늘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지난 6월 말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앞두고 방한한 지 한 달 반여 만입니다.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이 북미 실무 협상 재개와 관련한 한미 간 조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우린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오후에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면담합니다. 모레는 청와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에 판문점에서 혹시나 북한 측 인사와 만날 가능성이 없을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미연합훈련이 끝났고 긴박하게 타진할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북미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나 3주 안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협상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마침 오늘 훈련이 모두 끝난 겁니다. 북한이 공공연하게는 훈련을 비난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이 끝나면 협상을 시작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곧바로 협상에 나설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끌지는 이 비건 대표가 머무는 동안 좀 더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19일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9월 1일부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해 이 조치를 1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보름여 만에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가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불을 뿜으며 날아오릅니다. 미국 시각 18일 오후 2시 반 캘리포니아주 샌니콜라스 섬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날아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중거리 미사일 능력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지난 2일 INF,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지 16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당국자들이 8월 중 시험 발사를 말해왔으며 11월엔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계획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INF 탈퇴 후에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공언했습니다. Yes, I would like to, but let's be clear. I'm talking about conventional weapons. Yeah, INF range, right? Exactly. In terms of timeline, are we talking years? That's what we're just discussing. I mean, I would prefer months. 구체적인 배치 지역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호주 등이 거론됐고 이들 나라들은 배치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들어서면 사드 배치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 발사를 아시아 배치에 당장 연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미국의 INF 탈퇴, 미사일 아시아 배치 얘기까지 잇따라 나오면서 세계 군비 경쟁이 다시 불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약 1시간 뒤인 오늘 저녁 6시 40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강경화 장관은 내일 오전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결정 시한과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일을 앞두고 이뤄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3년 만에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연내에 의장국인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핵심 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했습니다. 정부와 업계 등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의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원하는 일본 내 기업의 신청을 추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 수출 대상 기업은 모두 삼성전자로 1차는 3개월분, 2차는 6개월분 물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 회동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시한을 앞두고 분위기를 탐색하는 차원일 뿐 근본적 태도 변화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간 무역 갈등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등유 수출을 제한할 경우 일본 내 겨울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갈등이 더 악화해 우리나라가 일본의 난방 연료 수출을 금지할 경우 일본 가계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본에서는 겨울철 난로나 온풍기 연료로 등유를 쓰는데 전체 소비량의 90%는 자국에서 생산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 등유 수입 물량의 79%를 한국산이 차지했으며 이는 일본 내 등유 수요의 13%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유업체들도 겨울을 대비해 이르면 8월부터 수입을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유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혹한이 닥쳤을 때 한국이 등유 수출까지 금지할 경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일본이 수입처를 중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있지만 비싼 수송비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정유사들도 사태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 악화에 대비해 등유 제품의 국내 생산을 늘리거나 재고 물량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두 번째 산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오늘 전북 전주에서 열린 탄소 섬유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려면 핵심 소재의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효성과 전라북도가 8개 라인 공장 증설을 포함한 총 1조 원 규모의 탄소 섬유 신규 투자 협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핵심 소재의 국산화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투자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필요합니다. 수소 경제와 탄소 섬유 산업이 그 해답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수소 경제와 같은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언급한 이 탄소 섬유 역시 일본의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소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이 이 탄소 섬유 수출을 규제할 경우 우리나라 미래 산업 분야에도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요. 탄소 섬유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기업도 기술 개발과 생산 증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4배 가볍지만 10배나 강해 꿈의 소재로 불립니다. 자동차는 물론 우주항공과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미래산업 첨단 소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연기관 이후 차세대 자동차로 꼽히는 수소차에서는 연료 탱크뿐 아니라 차체 경량화에 탄소 섬유가 필수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소 탱크 등 고압 용기에 쓰이는 탄소 섬유는 지난 2016년 4,000톤 수준이던 것이 2030년에는 4만 톤을 넘어서 10배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 섬유는 자동차, 항공용, 스포츠 및 고압용기 등 다양한 미래 성장 산업의 필수적인 첨단 소재로서 매년 성장률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레이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탄소 섬유 글로벌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효성이 세계 시장의 2%가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기술 차이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연료 탱크에도 일본 제품이 쓰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미래 산업이 반도체 못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효성 측은 탄소 섬유 국산화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세계 톱3 탄소 복합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생산 라인도 2028년까지 10배로 늘려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등 지자체도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미래 첨단 소재인 탄소 섬유 기술 독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일본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고품질 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한국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 오카공업 등 우리나라의 공장을 운영하는 일본 부품 소재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과 미팅을 여러 차례 요청하는 등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한국 대기업들이 소재 다변화 과정에서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까지 대체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오늘은 딸의 논문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딸이 외고에 다닐 때 의대에서 2주간 인턴십을 수료한 뒤에 의학 논문 제1저자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대학 측이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 학술지에 실린 영어 논문입니다. 출산 전후 신생아의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뇌 신경장애에 관한 연구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기재됐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은 18살, 한영외고 2학년이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지난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을 보인 신생아 37명과 일반 신생아 54명의 혈액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오랜 준비와 실험이 필요한 연구였지만 조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08년 2주 동안 한영외고의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전부였습니다. 논문의 공동저자이자 지도교수였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교 A 교수의 자녀도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겁니다. 학생들이 그 대학 갈 때 도움 받으려고 그러면 논문도 쓰고 그러다 이제 지도교수라든가 이제 잡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해당 논문이 학회지에 실린 다음 해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 측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논문은 조 후보자의 딸이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까지 먼 거리를 오가며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면서 대학에도 과학 영재 전형이 아니라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상당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연구에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해당 논문을 취소할 만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도교수 A씨가 소속된 단국대학교도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하며 조만간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교수와 소속 대학이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것과 달리 조 후보자 측은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비난 여론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는 아울러 장관으로 임명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스토킹을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스토킹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이 거세지는 시점에 굳이 후보자로서 이례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내정시에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책을 안전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가장 먼저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50억 원대 소송에서 무변론 승소를 해 이른바 위장소송 의혹이 제기됐던 조 후보자의 동생이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자신의 회사가 보유한 웅동학원 채권을 기술보증기금 채무를 갚는데 모두 내놓고 남은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재정이 어려운 웅동학원을 부친이 인수한 뒤에 학교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IMF 사태가 터지면서 자신도 연대보증으로 빚을 지게 됐다며 학교로부터는 일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 간의 이른바 조국 공방도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과도한 신상털기를 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과도한 신상털기다, 내로남불이다, 공방이 격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타락시켰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은 불법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지 가족 신상털기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의혹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아서 해명을 들으면 될 일이지 야당은 신속히 청문 일자부터 잡으라고 질타했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인사청문회 일자를 미루는 건 검증보다는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후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책임한 의혹만 언론을 통해 부풀리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 날짜를 잡고 청문회장에서 따져서 후보자의 해명을 들으면 됩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과거의 조국 본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모펀드 투자와 위장 전입 의혹, 딸의 장학금, 논문 제일저자 논란 등을 열거하며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커녕 한 명의 공직자로서도 모든 기본적 수준이 미달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남에게는 엄하면서 본인에게 관대한 이중성, 그 모순이 집권 세력의 민낯이고 진보 좌파의 모습이라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켜야 될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감성파리로 호소하지 마십시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해 세계 챔피언급 내로남불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이런 천박한 수준의 윤리적 감수성을 가진 인물이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참사를 넘어 망사가 됐던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비리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위선적인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다면 누가 이 나라의 법무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야가 조 후보자를 놓고 한치도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면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는 등 이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회 교육위원회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 결산 심사와 법안 처리를 위해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조 후보자 관련 자료 요청과 질의가 잇따르며 충돌을 한 겁니다. 이 한국당 김연아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일저자 등재 논란은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꼼수 출세 코스라고 지적하면서 이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자료 제출과 웅동학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난 다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필요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나 필요한 조치,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요청해서 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난 이후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후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질의를 마무리해달라고 했지만 김 의원이 거듭 질의를 이어가며 조사를 요청하자 정회가 선포됐고 회의는 20여 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회 이후에도 여야 의원 간의 고성은 오갔습니다. 이 한국당은 사학비리, 입시 비리 의혹을 감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민주당은 청문회장도 아닌데 정치 공세는 적당히 하라고 말씀해서 이 여야의 기싸움은 교육위에서도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20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부동산 부자 29명이 신고한 액수가 실제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기 때문인데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소유한 11층짜리 사무용 빌딩입니다. 박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건물 가격이 335억 원으로 올라와 있지만 시세는 634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시세가 1억 5천만 원 정도인 도로 부지를 가치가 전혀 없다며 영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춰 신고한 건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상위 29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233억, 1인당 평균 77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격은 4,181억 원, 1인당 144억 원으로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명의 신고가액 합계는 2,233억 원이었지만은 이제 시세는 4,181억 원으로 총 947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국회의원들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의 60에서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그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되다 보니 여전히 대다수 국회의원은 보란 듯이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재산 공개제도 취지를 대놓고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금까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공시가로 신고하도록 경실련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하도록 법 개정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서울 지역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분양가 상한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어제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370여 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관리 처분 인가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건 소급 적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네, 38세 장대호.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실명을 비롯해 신원 공개를 결정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속보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신상공개위원회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만 38살 남성이라는 것만 알려진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이름은 장대호입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오후 2시부터 외부 전문가 4명, 경찰 내부 인사 3명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장대호가 자수를 했다는 것과 주변인이 2차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했지만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CCTV 등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강력범죄 예방 등 공익적 효과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텔 종업원인 장대호는 지난 8일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숙박비를 안 주려 하고 반말했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는데요. 장대호는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9일 만인 지난 17일 새벽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렸다며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장대호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이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장대호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송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오는 23일 장대호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우디와 포르쉐 등 수입 경유차 8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독일에서 요소수 분사량 조절을 통한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됐는데 국내 수입 차량에서도 같은 방식의 조작이 나타났습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우디 A6 경유차가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요소수를 분사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장치가 장착돼 있습니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시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험 결과 최초 시험 때만 요소수가 정상 분사되고 특정 주행 조건에서는 요소수가 적게 분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주행 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소수 탱크 용량을 줄이는 부분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탱크의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공간 활용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소수 충전 횟수를 줄이는 불법 조작이 확인된 차량은 아우디 A6와 A7,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경유차 8종 가운데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1,200여 대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독일에서 요소수 분사량 조작이 적발되자 조사에 착수했고 도로주행 등을 통해 조작을 확인했습니다. 투아렉과 카이엔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리콜 맞고 나서 이번에 또 추가로 리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 요소수 분사량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건 처음으로 과거 폭스바겐 등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한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인정 취소, 리콜과 함께 아우디에 최대 79억 원, 포르쉐에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조사 중인 벤처 경유차의 요소수 분사량 조작 여부는 연말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네, 5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25%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약을 복용할 경우 부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져 사망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부모님이 약을 여러 개 드신다면 처방받을 때 복용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84세인 안대영 할아버지는 매일 5가지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혈압약, 두통약, 신장약, 비뇨기과약, 그래서 한 5가지 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가량은 매일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6%를 넘었습니다. 5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그룹은 4가지 이하 약을 복용하는 그룹에 비해 사망 위험이 25%나 높았습니다. 처방받는 약이 많아질수록 노인이 피해야 할 약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할 약물이 포함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노인 환자에서 빈번한 다제 약물의 복용은 부적절 처방의 빈도를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높은 입원이나 사망 위험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복용하는 약이 많은 사람일수록 입원과 사망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약은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처방을 받아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올해부터 의사와 약사가 상담을 통해 중복 투약 등 약물의 부작용을 점검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서울의 4대문 중 유일하게 볼 수 없는 문이 서대문이라고도 불리는 도니문입니다. 일제가 철거했기 때문인데요. 이 도니문을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정동 사거리 서대문이라고도 불린 도니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도니문이요? 어디에 있는 문이에요? 여기요? 지금은 없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도니문이 처음 세워진 건 지난 1396년. 동쪽의 흥인지문, 남쪽의 숭례문, 북쪽의 숙정문과 더불어 서울의 4대문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1915년 일제강점기에 도로 확장을 이유로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이후 복원이 추진됐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증을 통해서 그 복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보상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안이 증강현실 AR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복원입니다. 스마트폰에 도니문 AR이라는 앱을 깔고 정동 사거리에서 작동하면 도니문이 나타납니다. 일출에서부터 일몰까지 하루 4번 모습이 바뀝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없어지기 전에 사진이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도 고증이 가능한데 사진은 이제 스케일 도면이 아니라 스케일이 없다 보니 그게 이제 그리드법이라는 분석법이 있으니까 디테일도 치밀합니다. 단청 색상까지 고증했습니다. 시료 분석이라든가 색상 색도 그런 질감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18세기 초 전통 단청 안료를 구축함과 동시에 그 색상도 도출했다고 볼 수 있죠. 정동 사거리엔 가상현실 VR로 도니문을 감상할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돼 있습니다. 디지털 도니문은 앞으로 계절별로 변하는 주변 풍경까지 반영되도록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통학 차량에 홀로 남겨진 아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부모들의 불안감이 여전한데요. 경기도가 어린이 안전에 AI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승하차 시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메라에 찍힌 사람이 움직이자 이름과 나이 등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얼굴로 신원을 파악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차량에 타고 내리는 어린이들의 얼굴이 자동 인식됩니다. 동시에 학부모와 교사, 운전자에게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승하차 알림이 전송됩니다. 누가 타고 내렸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전자팔찌 같은 보육 안전 시스템도 있는데 이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나 건강 상태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등원에서부터 하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안전보육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청 점검 결과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 400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슬리핑 정책 자체가 원천적으로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일들이 내 아이가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 경기도는 올해 보육안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올해 한여름 극장가 성수기 관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700만 명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 영화 대작 4편이 나란히 개봉했지만 이른바 대박으로 불리는 천만 영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 극장을 찾은 관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8만 명이 줄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들어간 한국 영화 대작 4편이 비슷한 시기에 맞붙었지만 기대보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작 4편이 거의 같은 시기에 맞붙으면서 특정 영화 한 편이 끌고 가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극장을 찾지 않는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작 4편 중 사극 나란말싸미는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100만 관객을 채우지 못했고 오컬툼을 사자는 160만 명을 넘기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재난영화 엑스트가 8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고 항일영화 봉오동 전투가 400만 관객을 넘어선 게 위안거리. 부산행이나 택시 운전사처럼 1000만 영화가 꾸준히 배출됐던 과거의 여름 극장가와는 사뭇 다른 상황. 극장가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인데다 올여름 이렇다 할 절대 강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의 휴가가 분산되면서 여름은 예전 같은 극장가의 피크 시즌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여름 극장가는 상반기에만 극한 직업부터 기생충까지 천만 영화가 4편이나 탄생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썰렁하게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모레 시작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모레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2일간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응시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며 장애인과 수영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등은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기 태권도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4D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 판정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360도 모든 각도에서 화려한 기술을 감상할 수 있어 멋진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영국 맨체스터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사용한 비디오 판독 장면입니다. 경기장에 설치한 카메라 100대로 촬영한 4D 영상이 득점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영화 장면처럼 360도 모든 각도에서 영상 분석이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로 사각지대가 사라지다 보니 판정의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태권도 연맹은 내년 도쿄올림픽에도 4D 영상을 비디오 판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닿느냐 안 닿느냐 하는 부분, 머리 공격에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비디오 리플레이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올림픽보다도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올림픽 종목에 4D 영상을 활용한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는 건 태권도가 처음입니다. 첨단 기술로 경기에 생동감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는 재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그 동경올림픽에서 4D 그 리플레이가 제대로 성공하면은 태권도의 그 멋진 모습이 더 시청자 또는 현장에 있는 관중들한테 부각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쿄올림픽에선 태권도 경기복의 파격 변화도 추진됩니다. 전통적 도복 형태에서 탈피해 기능성을 강화하고 디자인도 몸에 밀착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기간 새 경기복에 대한 각계 의견을 취합해 올림픽 사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한국 적대시를 부추기지 말아라. 팻말을 들고 있는 이들은 일본 사람들입니다. 어제 도쿄 국회 인근에서 전쟁하지 말자, 또 아베의 개헌을 반대한다. 한일 시민들이 연대하자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1,600명 넘게 모였다고 하는데요. 경제 보복 조치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아베 정권을 향해서 일본 국민들이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일본 기업들 또 지자체까지 반아베, 노아베 정서가 목까지 차올랐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한일 외교 수장 간의 만남이 갈등 국면 속 어떤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가을을 코앞에 두고 오늘도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 낮 기온 32.8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오늘 밤사이 영남 해안을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는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중부보다는 남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경북 남부, 지리산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 모레 새벽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겠고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밤사이 열대야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아 낮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서울 낮 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물며 심한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